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내년엔 어렵게 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선 후보에게 건의하는 지역 공약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까지 이뤄내면서 추진을 해왔던 터라 김 빠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남도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두고 여러 차례 방침을 바꿔왔는데요. 통합의대 방식을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공모 방식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다가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으로 통합의대 방식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교 목표 시기를 2027년으로 미뤘는데요. 이러면서 정책에 대한 의구심만 키우게 된 셈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면서도 내년 개교를 미루는 것이 전략적인 속도 조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지시가 있어야 돌아가는 시스템이어서 정말 일하기 어려웠다는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민들의 수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뚝심과 일관성을 갖추고 정책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정치 한판, 이슈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4월 15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전남도의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전남의과대학 설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제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전남국립의과대학의 2026년 개교 목표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회귀하기로 해서 지원이 어려워 내년 개교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정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2026학년도 대입 요강 수요조사를 거쳐 5월 중 대학 입시 전형 계획을 확정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신설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두 개 국립대학인 순천대와 목포대를 통합한 뒤 정부의 의대 인가를 요청할 방침이었는데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거죠. 또 약대를 두고 있는 두 대학의 통합 전제 조건이 의대 설립이어서 의과대학 설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두 대학의 정서적 거리감으로 인해서 느슨한 통합마저 힘들어지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전남도는 2027년도부터는 그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만큼 인구 고령화 비율 1위이자 또 섬이 많은 전남 지역 의료 환경이 열악한 그런 현실이 반영되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도지사는 목표 시기를 2027년으로 일단 좀 미뤄서 발표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노관규 시장이 입장을 밝혔죠. 네, 노광규 순천시장은 2026학년도 개교 무산에 유감을 표하고 의료 수요를 최우선으로 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습니다. 예. 노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어제 전남도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불가능하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순천대와 목포대의 가칭 국립한국제일대학교 통합도 물 건너 간 듯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노 시장은 그동안 전남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진행된 희극에 가까운 정치쇼에 많은 지도층이 관여가 됐는데 상황이 이 지경이 돼도 누구 하나 의례적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양대학 총장 정도는 당사자로서 정치권 대리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100배 사죄하는 용기와 양심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전남 국립의대는 정치적 힘의 강약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료 수요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순천시는 이 전남의대와는 별개로 지역 의료 자원을 결합한 필수 의료 시스템 구축을 꾸준히 해오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또 달빛 어린이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지역의 의료 자원을 최대한 연계해서 부족한 의료 시스템을 계속 보완을 해왔었거든요. 예.
이런 국립의대 대학병원 유치에 힘쓰는 것과는 별개로 동일 생활권인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권역별로 이런 움직임을 확대해서 의료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의대가 설립이 되더라도 의대 6년, 또 인턴, 레지던트 4년에서 5년 등 전문의 배출까지 10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립의대 설립에만 힘을 쏟을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역 의료 자원을 동원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지적인데요. 예. 노 시장은 의과대학이 유치될 때까지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구축에 힘을 쓸 것이고 저 역시도 책임이 있으니까 유감의 말씀과 함께 더 분발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지역민 입장에서는 좀 힘 빠지는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정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정말 지역 갈등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또 더 크게는 동서 갈등까지 있었는데 아무튼 결국 무산된 겁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제철이 7개월 만에 임금 단체 협상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했다고요? 네, 현대제철 노조 5개 주에는 지난 10일부터 14일 조합원 찬반 투표로 노사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현대제철 순천지회가 지난 12일 잠정 합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서 현대제철 노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당진제철소도 지난 13일 과반 찬성하면서 임단협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앞서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합의안은 임금 10만 1,000원 인상과 성과급 기본급 450% 플러스 1,050만 원 지급인데 이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은 직원 평균 2,700만 원 수준입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성과급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예.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한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을 계속 요구를 한 건데요. 예. 회사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노조는 연초부터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고요. 파업으로 지난 2월에는 냉형 강판 27만 톤의 생산 차질이 있었고 피해 금액은 무려 254억 원에 이릅니다. 당시 갈등이 격화되자 회사는 지난 2월 1953년 창립 후 처음으로 직장 폐쇄를 단행하기도 했고요. 이번 합의안 가결로 노사 갈등은 임시 봉합이 됐는데 올해 교섭도 험로가 예상되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참사 내일이면 11주기입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리죠. 네. 여수 YMCA는 지난 10일 이순신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 오는 16일까지 여수시 청소년 수련관과 여문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온라인 추모관과 추모 사진전을 개최를 하고요. 내일까지요. 예. 네. 순천에서는 내일 오후 6시 30분 연향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추모 문화제가 진행이 됩니다. 순천 6.15 통일합창단과 밴드 등걸의 추모곡, 시낭송과 시민 추모 발언도 이어지게 되고요. 세월호 참사 11주기 광양추모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4시 광양읍 서천변 음악분수대 앞에서 추모제를 엽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추모 행사로 꾸며지게 되는 거고요. 또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인 내일 오전 진도군 동거차도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국화 던지기, 또 250명의 희생자 이름 부르기, 추도사 참사역을 선회하면서 희생자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 체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어떤 이슈를 오늘 같이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포장은 점주가 하고 픽업은 소비자가 하는데 수수료는 배민이 가져간다. 과연 누굴 위한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인가입니다. 배달 플랫폼 정말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거의 뭐 요즘 일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중 1위 플랫폼에서 어제부터 이 배달에 이어 식당에서 포장해가는 음식에도 주문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포장 주문 수수료를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 또 업주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포장해가는 음식에도 주문 수수료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포장 주문 말 그대로 포장을 해놓고 그러니까 주문을 해놓고 가지러 갈게요라고 주문을 하고 직접 픽업을 가는 건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포장 주문도 중개 이용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점주들은 반발하고 있고요. 이제 수수료가 점주가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수료가 부과되면 결국에는 음식 판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배달 수수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개 포장을 하는데 포장은 점주가 하고 가져가는 것도 직접 와서 가져가겠다는 건데 중간에서 왜 수수료를 떼나요? 네. 답답한 마음이겠어요, 네, 정말. 사실 그 2년 전을 한번 보면 배달 음식을 주문을 했을 때 이제 수도권의 경우 평균 3,300원이었어요. 근데 2022년에 4,400원으로 껑충 뛰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배달 주문료입니다. 배달비가 배달 수수료. 예. 네. 근데 피크타임 주문의 경우에는 10,000원을 넘기기도 했었어요. 근데 30%가량 인상되면서 이 배달비가 음식값보다 비싼 사례도 이어지면서 이 포장 주문 서비스로 이용자가 엄청 몰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그 당시 또 드라이빙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피자 업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몇 번 이용해 봤거든요. 저도요. 네. 아니 배달하기에는 너무 배달비가 많이 나오니까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이니까 그렇죠. 들러서 가지고 가자. 라고 많이 했던 것 네.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포장 돈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수수료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업주들은 그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장 주문으로 2년 정도 주문 서비스로 막 몰리기 시작했는데 예. 이제 2년이 딱 지나니까 기존 업주들도 이제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것도 6.8%를 내야 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만 원짜리를 포장 주문을 제가 했어요, 가게에. 그러면은 가게 점주가 소비자가 찾으러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달 어플에 얼마를 내야 돼요? 2만 원이면은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2,000원 정도를 부과하는 겁니다. 10% 정도 네.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슈 체크 얘기가 되는 거죠. 정말 포장은 점주가 하고 픽업은 소비자가 하는데 수수료는 배민이 가져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배달 중개 수수료가 6.8%에서 사실 9.8%로 인상한 게 지난해 7월이었어요. 중개 수수료만. 배달 수수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배달 수수료가 6.8%에서 9.8%로 인상한 게 지난해 7월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앞으로 포장 주문 서비스도 유료화하겠습니다. 이런 걸 좀 밝히기는 했었어요. 예. 그때가 이제 올해 3월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3월까지는 기존 점주에게는 저희가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규 점주는 50%를 깎아주겠어요.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이제는 올해 3월까지는 그때까지. 예. 그런데 이제 이 할인 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배민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배민 정책이 점주들이 반발하면서 현재 포장 중개 서비스를 해지해야겠다. 또 해지했다. 이런 점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어떤 이유로 돈을 받는 거예요? 어플 이용료인 거예요? 그렇죠. 포장을 주문하는 어플을 이용하는 금액을 받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수수료가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네. 점주들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포장 고객을 늘리기 위한 서비스나 이제 할인을 해줬던 것들을 너무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돈을 또 따로 내야 되니까 이거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또 회사에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나 어려운 힘든 시기에 내수도 좋지 않은 이런 시기에 꼭 해야 하냐 이런 하소연들도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고요. 예. 또 수수료가 앞으로 더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처음부터 포장 주문은 전화로만 받고 있었다는 그런 한 식당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자영업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포장이 앱으로 포장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오른다고 계속 말랐었어서 배달 처음 시작할 때도 배민 포장은 안 했고요. 배민이 수수료를 붙인다 만다 그 말이 나오고 나서는 더 할 필요가 없어서 생각도 안 한 거고요. 많이 판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많이 받겠다. 안 남는다.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 가격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가 올라가면 내 앞에 6%, 4%, 5%밖에 안 떨어지면 그 금액을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채울 수밖에 없죠. 포장하면 포장 용기 값도 생각을 해야 되고 수수료를 올려버리면 더 적게 남으니까 다른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만 쓰고 있거든요. 땡겨요. 사실 그거는 일주일에 하나 들어와요. 저희 일주일에 하나
많으면 2개 들어와요. 그거 너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수 상품권이나 그 카드 있잖아요. 그걸로 10% 할인 그거는 시에서 해줘요. 그거 할인 받으면 더 쌀 텐데. 그런데 업주 입장에서 좋아봐야 소비자 입장에서 똑같으면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한탄 섞인 자영업자의 분의 말씀 듣고 왔습니다. 중간에 얘기 들어보니까 매출액이 오르면 수수료를 더 뗀다라고 얘기하는 거 네, 같아요. 이미 상한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제에 따라서 뭐 매출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더 달라진다고 합니다. 수수료율이. 그리고 공공 앱을 쓰기는 하는데 공공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하나꼴로 거의 뭐 없다 봐야 된다. 현재는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라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이 배달 앱 포장 수수료는 지금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 상황인가요? 이번에 5년간 유예하다가 부과를 결정한 배민의 경우 6.8%고요. 요기요는 최대 7.7%, 그리고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는 무료인 상태입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배달앱 측이 언론을 통해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 포장 주문도 앱을 통해서 노출되고 있고 매출로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이용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프로모션에 앞으로 연간 약 300억 원을 투자해서 고객에게 할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나 뭐 인건비 등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뭐 업체가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렇죠. 네. 뭐 수익을 마케팅에 쓰겠다. 뭐 저희가 알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사실 배민의 경우 6,4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예. 합니다. 근데 이 중에 80%가 넘는 5,400억 원을 독일에 있는 모 회사죠. 딜리버리 히어로에 환원을 했고요. 근데 배민이 지난 2년간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이 독일 모 회사에 송금한 금액만 1조 원에 달합니다. 근데 결국 독일 본사만 좋은 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자, 일단 뭐 독일 본사가 돈을 버는 거 이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저희가 느끼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결국에는 이게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등 수수료도 큰 기대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달 수수료가 오르면서 이제 매장 내에서 먹는 가격과 앱을 통해서 표시되는 메뉴 가격이 다른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중 가격제예요. 예. 네, 점주들의 운영 부담이 가중되다 보면 이렇게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일상이지. 하루에 몇 번도 시키잖아. 주로 햄버거, 치킨, 중국집, 뭐 순댓국집. 배달료가 비싸니까 뭐 애들을 시킨다든지 가든지 배달비 아끼려고 가는데 포장비까지 받는다면 진짜 너무 심하네요. 사 먹지 말아서 가서 먹는 수밖에 없네요. 자영업자도 너무 힘들겠고 온 동네에 진짜 문 닫는 가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 사람들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배달할 때 일반 배달할 때 거의 2,000원에서 4,000원 나오고 시간 단축하는 배달들은 한 6,000원 나오거든요. 매장에서는 인건비 들어가고 전기세 들어가고 공과금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측정을 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건데 앱은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앱의 메리트를 이제 못 느끼겠어요. 네, 더 이상 이 배달 어플 이용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음식 시켜 먹어보니까 호소문 같은 게 같이 한 장이 달려왔어요. 네. 그래서 내용 보니까 공공 앱을 좀 이용해 주십사. 이러이러한 문제로 수수료 때문에 너무 힘드니 네. 공공 앱을 이용을 해달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문은 제가 배민으로 시킨 주문이었거든요. 예. 이 공공앱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먹개비의 경우 3년이 이제 되어가거든요. 수수료가 현재 1.5%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전라남도에 따르면은 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아직은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신규 가입점주에게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이런 대책들을 마련 중입니다. 네, 민간 배달앱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또 공공 배달앱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는 방법도 앱을 네. 통하지 않고 전화 주문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뭐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뭐 순천대학교 학생들 강의하는 거 계속 하면서 이제 봄이 와서 조금 걷는데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걷기도 하고 또 지난 주말에는 광양 백운산 갔다 왔습니다. 상병우남도 들르고 예. 백운산 상봉도 들려서 기운을 좀 듬뿍 받고 내려왔습니다. 예. 손 대표님께서는 요즘 바쁘시죠? 네, 지금 이제 저희 개혁신당도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이 돼서 뭐 본격 선거 모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선거 캠프 강남역에 마련을 했는데 가서 오렌지색 페인트를 직접 칠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좀 선거하는 기분이 드는구나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선대위원장 맡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선대위원장 맡아서 하게 됐는데 이게 뭐 정치 참 요즘 꼴 보기가 싫은데 그래도 선거 과정에서 좀 의미 있는 또 예. 희망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조기 대선 이야기는 조금 본격적으로 또 해볼 테고요. 먼저 일단 경선 룰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은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우선 이 민주당의 대선 경선 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예. 근데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경선 방식을 이미 확정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경선 방식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게 의미는 없게 돼 버렸는데요. 저는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국민 경선 방식을 좀 더 폭넓게 수용하는 게 본선 승리를 위해서 더 나은 방안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예.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두관, 김동연 이런 후보들이 민주당 경선 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경선 룰부터 시작해서 경선 흥행을 위한 돌파구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확정된 민주당의 대선 경선 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부자 몸조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 입장이면 저는 국민 경선을 좀 폭넓게 해도 어차피 이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너무 부자 몸조심하면서 그 어떤 변수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잘게, 약간 작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치에 가면 어떤 변수 없이 안정적으로 가고 싶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 출마 선언을 했던 분들도 김두관 후보 같은 분도 지금 이런 룰로는 못하겠다. 그러고 있는 마당이라서 원래도 흥행이 안 되는 민주당 경선인데 조금 더 흥행의 찬물이 끼얹어지긴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지금 천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조금 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이게 여론조사 50%라고 해도 예. 보통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타당 지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율을 조금 더 올려도 어차피 이재명 대표 지지세가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괜찮았을 텐데 굳이 당원 50%를 가져가서 완벽한 승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통합과 포용의 측면에서는 아쉽지 않나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에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경선 룰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완전 개방형 국민 경선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경선 방식이 지금 확정되기는 했습니다만 바뀐다면 주자도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경선 방식이 바뀐다고 주자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지난 대선 이후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바뀌었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거 입당해서 당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뺀 민주당이 잘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경선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고 예. 그런 점에서는 어차피 결과가 같을 거라면 국민 전체의 흥행을 위해서 국민 경선을 좀 더 폭넓게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민주당은 지난 2002년도에 국민 경선을 통해서 붐을 일으키면서 무명의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고 그 추세를 이어서 강력한 야당 후보였던 이해창 한나라당 대표를 꺾고 본선에 승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좀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고 예. 일각에서는 지금은 뭐 완전 국민 경선을 하면 역선택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예.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야 본선에서 이기지 않겠어요. 그런 게 두려워서 못하면 본선 승리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좀 더 많은 사람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것. 이게 본선 승리를 위한 확실한 방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또 워낙 당원들도 많고 당원들의 참여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100% 완전 국민 경선을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뭐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조금 줄여서 20%나 30% 정도로 하면서 약간 공간을 조금 더 열어주는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리고 완전 국민 경선을 정말로 통 크게 100%로 받았다라고 하면 조국 혁신당과 오픈 프라이머리 연대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뭐 김두관 후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이재명 대표가 나는 어떤 룰로 해도 이긴다 그런 어떤 자신감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까지 뭐 용기를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고 국민의힘 경선룰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1차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2차는 당원 여론조사와 국민 여론조사 각각 50%씩입니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 예, 지금 뭐 역선택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같은데요. 예. 저는 과거 사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021년도 국민의힘 대표 선거했을 때요. 그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기반이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준석 대표가 당내 기반이 두터웠던 주호영, 나경원 이런 사람들 꺾고 이겼거든요. 반대로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할 때는 김은혜, 유승민 두 분이 붙었는데 그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계인 김은혜 후보가 이겼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본다면 역선택 방지가 지금 그 일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무엇보다도 당내 선거가 아니라 지금 본선을 염두에 두는 거라면 어떻게 하면 국민 다수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건가. 국민 다수의 그 관심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기반을 가지고 어차피 후보가 되는 게 목표인 쪽으로 자꾸 그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하면 뭐 어느 당이든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반 국민 참여를 더 열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려면요. 예. 국민들의 참여가 좀 더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죠.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 국민의힘 경선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선택 방지라는 게 약간 허구거든요. 허구라니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그런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이게 전 국민 중에 뭐 샘플을 많이 해봐야 뭐 3,000명, 5,000명 정도 해서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데 국민의힘 여론조사를 받고
민주당을 위해서 국민의힘 일부러. 약체 후보를 뽑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걸릴 확률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뭐 이런저런 뭐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걸 해보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예.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놓고 예. 점점 더 성벽을 높게 쳐서 일반 국민의 여론과 괴리되는 게 지금 양당의 문제점이다. 그러다 보니까 당 운영에 있어서 점점 더 좀 강경한 당원들 또 지지층의 목소리만 듣고 서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계속해서 이런 역선택 이런 소리 하면서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계속해서 그런 걸 악화시키는 거다.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이런 전략적 투표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네.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게 무의미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늘까지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룰에 반발을 하면서 경선은 치르지 않겠지만 대선은 출마는 열어두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탈당, 무소속 출마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는 말씀 보면은 국민의힘 경선 안 나가겠지만 대선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소속 출마, 뭐 요즘 얘기하는 반 이재명 빅텐트론 뭐 이런 걸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가 국민의힘의 어마어마한 손해죠. 손해다. 지금 보십시오. 나와야 될 사람은 안 나오고 나오면 안 될 사람만 잔뜩 나오고 있어요. 나와야 될 사람과 나오면 안 될 사람은 누군가요?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중에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한 게 오세훈 시장하고 유승민 전 대표거든요. 예. 이분들은 그래도 당을 조금은 더 올바르고 온건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중도 민심과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다 포기해버리고 지금 보십시오. 무슨 뭐 김문수 후보, 나경원 후보 이런 분들은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나오면 안 되죠. 반성하고 그 대통령의 잘못을 국민 앞에 빌어야 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나오고 심지어는 뭐 한덕수 장관, 한덕수 총리 뭐 차출론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아직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 의원님 보수 진영의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 이제 개혁신당의 최남 원내대표도 계시지만 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유승민 후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에게는 아주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예. 유승민 후보가 탈당해서 출마를 결행한다면 보수 후보 분열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한 가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박근혜 탄핵 때 연인원 1,700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고 그 결과 탄핵이 이루어져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실시됐던 대선에서요.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41.08%,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6.17%여서 진보 측의 합계 득표율이 47.25%였어요. 그에 비해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보수 측 합계 득표율이 52.2%였거든요. 예. 당시에도 보수가 분열되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보수가 분열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또 한덕수 출마론이 크게 부상을 했습니다. 한대행은 어제 뭐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이를 두고 이 마지막 소명이 뭐 어떤 뜻인가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 대표님? 저는 출마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덕수 대행의 뭐 경선 참여는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관료로서 잔뼈가 굵은 분이고 정치의 몸을 직접 담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론 지표를 봤을 때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겁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게 명확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하든 아니면 나중에 단일화를 하든 압도적으로 보수 내지는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가 성립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하고 해볼만 하다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근데 요즘 나오는 어떤 여론 지표들을 봤을 때는 첫 번째도 압도적이지 않아요. 뭐 김문수 후보나 이런 사람들을 뭐 빠르게 쫓아간다 이런 건 있지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정해서 봤을 때도 한덕수가 무조건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예. 게다가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도 뭐 압도적이거나 뭐 이기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한덕수 총리 같이 그 굉장히 좀 뭐랄까요, 뭐 좀 약간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이번 판에 뛰어들 가능성은 저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근데 안 나가겠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예. 대미 협상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미 협상용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내용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만,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내가 50일 있으면 이제 끝난다, 출마의 가능성도 없고 내가 다시 권력을 쟁취할 가능성도 없다라는 인물보다는 어쨌든 외국을 상대할 때 있어서는 뭐 나 출마할 수도 있어, 뭐 내지는 생각하고 있어, 나는 앞으로도 혹시나 권력을 계속 잡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협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한덕수 대행이 과거에 대미 협상 이런 것들을 해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도 일정 부분 알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한덕수 총리를 너무 좋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도의 협상력을 전략적 유지하기 위해서 협상력이다. 전략적 언급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도 있으시군요. 서 의원님께서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평생 관료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향상 정치판을 주도하면서 상황을 타개하는 정치인의 기질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저는 뭐 출마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는 거고요. 예. 방금 이제 전하람 대표는 굉장히 한덕수 총리를 좀 높게 봐서 국익을 위한 어떤 전략적 그 멘트 정도로 그런 면을 좀 보시는 거랑 같은데, 예.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국익을 위하는 사람이었으면 지금까지 정말 그 윤석열에 눌려서 업무 능력 하나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서는 윤석열의 쌈딱 노릇을 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 행태들을 보면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행보가 그렇게 국익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 뭐 그런 판단, 이렇게 저는 뭐 보여지지는 않고, 나름 욕심은 있는데 지금 뭐 상황이 잘 흘러가지 않으니까 욕심만 가졌다가 그대로 좀 사그러들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 대표님, 개혁신당은 일찌감치 이준석 의원을 대선 주자로 정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캠프까지 이제 꾸리는 상황입니다. 주요 선거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반명 세력과 또 국민의힘의 중도 보수 세력을 좀 결합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국민들의 큰 고민의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비상계엄을 일으킨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세력은 안 된다라는 게 큰 하나의 축이라고 보고요. 또 그런 다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과연 막강한 입법 권력을 가지고 또 대통령 권력까지 가지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이재명 포비아도 동시에 작동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진즉 비상계엄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은 뭐 그런 세력이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준석 후보가 선거전을 지휘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승리하는 모습들을 뭐 기존 지선이나 뭐 이런 데서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는 좀 뭔가 이게 윤석열 이재명 이 비호감 대선에서 넘어서서 탄핵이란 아픔을 겪고 나서 좀 그래도 우리 정치가 세대 교체를 하는
좋은 계기로 이번 대선을 쓴다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 주실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형사재판이 열렸는데 파면은 당했지만 여전히 내란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서 의원님? 보통 이제 검사들이요, 세상의 선악을 자신들이 가린다라는 과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검사들은 그 과한 그 직업의식을 자신이 역시 법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점 때문에 좀 그 의식들이 좀 조정되고 제어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은 무한 권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걸로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 검사로서 갖고 있던 과한 직업의식에다가 대통령의 무한 권력의식까지 합쳐져 가지고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인식 세계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가 검사일 때는 그나마 대법원이나 헌재의 결정이 있었으면 그걸 존중하기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헌재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바로 그런 태도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돼서요. 더욱 좀 씁쓸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뭐 재판은 이미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과 그 취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런 점들은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무슨 뭐 80분 이상 혼자 이야기하면서 후배 검사들을 거의 가르치려고 드는 언행을 했다라고들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정신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존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열불 터지시겠지만은 결국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이 명확하게 위헌이다라는 것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 대표님 이제 다음 주에 또 2차 공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형사재판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지루하게 흘러갈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발언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예. 기존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불리한 진술들을 좀 뒤집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게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이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을 끌려고 하는 형태로 재판을 지루하게 가져갈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1심 결과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앞으로 한 1년도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여유 있게 결국은 사필 규정이 될 거니까 국민들께서도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국토부가 지난 금요일 무안공항의 폐쇄를 3개월 더 연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가 참사 100일이 있었는데 정부의 진상규명 과정 또 유가족에 대한 지원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국내 항공기 사고, 이게 이제 제주항공 참사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탄핵, 윤석열 파면으로 이어지는 이 정치 일정 속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조금 덜해진 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유가족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이러한 입장들을 좀 강력하게 표명하고 계시는데 예. 지금 음성기록 장치하고 비행기록 장치에 사고 직전 4분 7초가량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잘 판단해보겠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까지는 1년 내지 1년 반 정도가 소요될 거라는 예상이 있고요. 예.
또 사고기가 충돌했던 시설 그 설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참사 원인 규명이 녹록치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어서 예. 좀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거기에다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전남 경찰청이 수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사고 책임자 한 명도 입건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여서 정부 당국도 조금 더 힘있고 빠르게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들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들도 우리가 몇 달 전에 가졌던 그 안타까움, 그 아픔들을 다시 좀 기억을 해내서 그 유가족들에 대한 그 사고 자체에 대한 좀 더 깊은 관심들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지금 지역의 관광 숙박업의 타격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 대표님, 타개책을 좀 어떻게 좀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무안공항이 다시 좀 빠르게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조사나 또 후속 조치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3개월 연장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네.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그 광주 입장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무안공항의 국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주공항으로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예, 네. 임시 취항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예. 네, 국제선. 저는 이런 것이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에 의하면 일단 임시 취항으로 가더라도 좀 뭔가 영구적으로 이 수요를 좀 가져오려고 하는 노림수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역에 들리는데 예.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무안의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광주에서도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예. 이것이 국가적인 참사인데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어떤 지역 공항 간의 어떤 이익을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시도는 저는 좋지 않고 또 우리 지역의 특히 전남의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도 이거는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시도는 좀 빠르게 중단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4월 15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